술에 취해 그림을 그리는 신선, 장승업의 진짜 이야기. 제사와 취화선, 술이었습니다. 언제나 술이었습니다. 장승업의 하루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두어 말은 거뜬히 마셨고 대취하지 않으면 술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취하면 한 달이 되도록 깰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림값으로 받은 돈을 모두 술집에 맡겨놓고 매일 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마셨는지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또 그림을 그렸고 그림값을 받으면 다시 술집에 맡겼습니다. 그것이 장승업의 삶이었습니다. 그림과 술, 술과 그림. 그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그의 인생 전체를 굴렸습니다. 취명거사, 술에 취해 눈을 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장승업이 스스로 지은 또 하나의 호입니다. 오원이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담은 이름이라면 취명거사는 인간으로서의 고백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눈을 감는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눈을 감고 싶었던 것일까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고관대작의 주문을 받아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삶. 글은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분만은 신이 내린 듯 움직이는 역설. 그림 안에서는 천하의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았지만 그림 밖에서는 여전히 족보 없는 사내에 불과했던 현실. 장승업에게 술은 그 간극을 메우는 유일한 물질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술 없이 붓을 들지 않은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김명국이 그랬고 최북이 그랬고 김홍도도 그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중인이거나 그보다 낮은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양반 사대부들이 시를 짓고 글을 쓰며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동안 이들은 붓으로만 존재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붓을 들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무언가를 먼저 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술이었습니다. 술은 이들에게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부여한 족쇄를 잠시나마 녹이는 용매였습니다. 김명국을 보겠습니다. 조선 인조 때의 화원이었던 김명국은 호를 취용이라 했습니다. 술에 취한 늙은이. 그는 한 번에 두어 말씩 마셨고 크게 취해야만 비로소 붓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은 영남의 어떤 스님이 비단을 가지고 와서 명사도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김명국은 보수로 받은 비단을 모두 술로 바꾸게 하고 몇 달을 마셨습니다. 스님이 몇 번이나 찾아와 독촉했지만 김명국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듬뿍 취한 뒤에야 비로소 비단을 펴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쓱쓱 그려서 단번에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벌을 받는 자들을 모두 스님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스님이 놀라 항의하자 김명국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속인 죄인이 아니면 누가 지옥에 가겠는가? 그리고 술을 더 가져오면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술이 오자 한 잔 가득 마신 뒤 다시 붓을 들어 머리카락을 그려넣고 옷색을 바꾸어 수정했는데 고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김명국의 술이었습니다. 장난기와 호방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신기에 가까운 솜씨. 최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주불사로 유명했던 최북은 결국 술에 취해 풍설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 눈을 스스로 찔러 한쪽 눈을 멀게 만든 광기의 화가. 그에게 술은 세상에 대한 분풀이었습니다.
김명국의 술이 유쾌한 광기였다면 최북의 술은 처절한 분노였습니다. 그렇다면 장승업의 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장승업의 술은 망각이었습니다. 김명국처럼 장난치며 마시지도 않았고 최북처럼 세상에 주먹을 휘두르며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장승업은 조용히 끝없이 바닥없이 마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의 장승업과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의 장승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붓을 쥐면 천하의 어떤 것이든 그려낼 수 있었지만 붓을 놓으면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내였습니다. 이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장승업은 평생을 오갔고 그 사이의 다리가 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승업의 그림에는 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술에 절어 살았던 사내인데 그의 그림 속 어디에도 술잔이나 술병이나 주막 풍경은 없습니다. 김영절 지도에 각종 그릇과 꽃과 과일을 그려 넣으면서도 술병은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승업에게 술은 그림의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창작의 일부였지 그것이 창작의 주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화가가 먹을 갈 때 벼르를 그림의 소재로 삼지 않는 것처럼 술은 장승업에게 벼루 위의 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먹을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그림이 되지는 않는 것. 문인화가 이정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원은 반드시 미인을 옆에 두고 술을 따르게 해야 득이작이 나왔다고. 이 말 속에는 장승업이 그림을 그리는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술 그리고 미인. 이것은 향락이 아니었습니다. 장승업에게는 감각을 깨우는 의식이었습니다. 술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미인의 존재가 감각의 끝을 세워줄 때 비로소 붓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하되 정신은 맑아지는 그 경계에 몸은 풀리되 손끝은 날카로워지는 그 순간 그것이 장승업이 찾는 상태였습니다. 취명거사라는 호가 정확히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취해서 눈을 감는다. 세상의 형태를 눈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기운으로만 붓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장승업의 취화, 술에 취해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취태백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장승업 말년의 대작입니다. 술에 취한 이태백의 자태를 그린 것입니다. 시선 이태백은 술에 취해 강에 비친 달을 건지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장승업이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자기 자신의 초상을 그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에 취해 시를 읊던 이태백과 술에 취해 붓을 든 장승업. 천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엔 너무 아프니까 한 겹의 안개를 덮어놓고 그 너머로 진실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림이 적지 않았습니다. 청탁자가 기다리다 못해 제자들에게 대신 그리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낙관을 잃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 때문에 장승업의 그림에는 수많은 종류의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낙관 없이 이름만 적혀 있고 어떤 것은 아예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오늘날 미술 감정가들이 장승업 그림의 진위를 가리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술이 걸작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걸작의 흔적을 흐려놓기도 한 것입니다. 장승업은 그림값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술집에 맡겼습니다. 얼마인지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재산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붓을 들 수 있을 만큼의 술, 그리고 붓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술. 그 사이에서 장승업의 삶 전체가 작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난 초탈이라고.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은 자유이면서 동시에 파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태워 빛을 내는 촛불처럼 장승업은 술로 자기를 녹이면서 그림이라는 빛을 냈습니다. 그 빛은 찬란했지만 촛불은 점점 짧아져 갔습니다. 술 없이 붓을 들지 못하는 화가.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김명국은 취한 뒤에 그린 것이 득이작이 많았다고 합니다. 취기에 의지하여 붓을 들면 손놀림에 따라 천연스럽게 그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깊고 얕음, 짙고 옅음이 저절로 손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신품이라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술은 그 몸의 앓을 해방시키는 열쇠였습니다. 의식이 조절하려는 것을 술이 풀어주고 의식이 두려워하는 것을 술이 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취한 뒤에 붓은 깨어있을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술에게 빌려온 자유, 갚아야 할 대가가 있는 자유. 장승업에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몸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대가가 있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는 붓을 들 수 없게 되는 것. 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자기 안의 기운에 닿을 수 없게 되는 것. 처음에는 술이 도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술이 조건이 되고 나중에는 술이 전제가 됩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면 그림도 무너집니다. 장승업의 말년이 정확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예전만큼 기운이 솟지 않고 그렇다고 술을 끊으면 붓을 들 엄두가 나지 않는 상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장승업은 사라졌습니다. 1897년 55의 나이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궁궐에서 고종이 장승업에게 술을 하루 두세 잔만 허락한 것. 그것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종은 장승업의 재능을 아꼈기 때문에 술이 그 재능을 삼킬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승업은 도망쳤습니다. 술을 향해, 아니, 자기가 아는 유일한 방법을 향해. 술 없이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면 장승업은 더 오래 살았을까요? 더 많은 그림을 남겼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지금 우리가 보는 장승업의 그림일까요? 먹이 종이를 만나는 순간 폭발하듯 번져나가는 그 에너지, 한 올의 깃털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 기운, 한 점의 눈동자에서 세계가 열리는 그 순간, 그것이 과연 맑은 정신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장승업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술이었고 그 술이 그를 살렸고 그 술이 그를 죽였습니다. 취화선, 술에 취해 그림을 그리는 신선. 이 세 글자가 장승업의 전부입니다.
취해야만 그릴 수 있었고, 그려야만 살 수 있었고, 살기 위해 취해야 했습니다. 이 순한 고리 안에서 장승업은 14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한 점 한 점이 술이 빚은 기적이었고, 한 점 한 점이 술이 앗아간 생명의 조각이었습니다. 장승업의 그림이 유독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정말로 목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잔의 술이 한 획의 선으로, 한 병의 술이 한 폭의 매로, 한 독의 술이 한 점의 눈동자로, 그렇게 술은 그림이 되고 그림은 장승업의 남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장승업이 어디에선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빈 화선지가 그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술이 몸을 데우고 눈이 감기고 손끝이 저릿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붓을 들겠지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그것이 장승업의 방법이었고, 장승업의 삶이었고, 장승업의 예술이었습니다. 취화선, 술에 취해 그림을 그리는 신선. 그러나 신선은 죽지 않습니다. 장승업의 그림이 살아있는 한, 그 안에 녹아든 술의 기운이 살아있는 한, 장승업은 아직 취해 있는 중입니다. 아직 붓을 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에게 술이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잊기 위한 것입니까? 무언가에 닿기 위한 것입니까? 장승업에게는 둘 다였습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고 닿아야 할 곳에 닿기 위한 것. 그 두 가지가 하나의 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승업은 그 잔을 평생 비우지 못했습니다. 비울 수도 없었고 비워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 잔이 마를 때 붓도 마르고 붓이 마를 때 장승업도 마릅니다. 1897년 장승업의 잔이 마침내 마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그림 안에는 아직 술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150년이 지났는데도 마르지 않는 술. 그것이 장승업이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흩날리는 마음을 보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